네, 추석 기간 동안 또 글로벌 증시들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찾아봐야 될 변수들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연휴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네. 가지 이벤트들이 나올 텐데 예. 이 이벤트들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거 좀 짚어주십시오. 예, 짚어봐야 될 변수들이라면은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인상적인 상승폭이 나왔고, 네. 뭐 유가가 또 급락을 하고 달러도 살짝 꺾이는 모습. 그럼 이제 변곡점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많은 예.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이제 괜찮아지나? 뭐가 좀 달라지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우선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나서 그 다음 변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준비한 S&P 500 지수 일간. 뭐 저의 또 어떻게 보면은 노파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저 나름대로의 상처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접근하면 또 기술적 분석 갖다가 또 폄하하시는 분들은 그러세요. 또 저 복잡하고 심오한 시장을 갖다가 차트에 줄이나 끊고 말하고 있다 하는데 네, 그러면은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차트에 줄이나 끊는 이 분석보다도 더 명료하고 더 다가오는 어떤 그 설명이나 이유를 한번 저한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아마 그거 빼고요. 매수 세력이 매도 세력보다 많아서 올랐고 팔자가 사자보다 많아서 내렸습니다 하는 그 설명 말고 수급은 제외하고. 네. 예. 차트라는 게 원래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바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 통계적인 과거의 얘기죠. 통계도 네. 통계지만 차트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네. 시장 참여자들, 특히 큰 손들은 기관들, 헤지펀드 이런 등등 뭐 퀀트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요즘 시장의 많은 부분이 알고리즘 매매, 기계가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매매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예. 하니까요. 어제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200일선이라는 것이 걸렸고 이 200일선이라는 레벨은 이번 이 연초에서부터 이 하락에 대한 61.8%라는 것은 그동안 짚어왔던 내용이었고요. 네. 거기서 일단 꺾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번 이 두 달 정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이 베어마켓 랠리일지 아니면은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첫 파동일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한 조정이 얼마까지인가를 우리가 짚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레벨에 와가지고 시장은 일단은 여기서 당장 무너지는 것은 거부한 것이죠. 저점끼리 연결한 선 그리고 이번 랠리에 61.8%좀 왔더니만 여기서 몇 번 아래 꼬리가 달리더니 어제는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서 3,900포인트가 단단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만 여기서 51선과 100일선이 이렇게 위에서 가로막고 있는 4,030포인트를 다음 주 중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레벨이 금방 회복된다면 시장 의외로 조정 끝내고 또 위를 갖다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의 상승폭에 대해서 딱 61.8%가 2,38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2,380포인트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언더슈팅이고요. 네네. 이것도 지금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과 61.8%가 맞물리다 보니까 적어도 추석 전에 2,380포인트 밑에서 끝내기는 섭섭한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수가 나하고 상관없다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경을 트시면은 하루 종일 재탕 삼탕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야 이거 아침부터 들었는데 이 종목이 저녁까지 나오네. 그런 종목들을 일부 보유하고 계신 현금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지수 차원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다음 브렌트유도 보시죠. 유가가 어제 왜 그렇게 빠졌냐 말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는 쪽은 이제 아무것도 공급 안 할 거야라고 했으면은 이론상 이거는 유가가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도 그러나 이것 말고는 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번 이 유가 랠리,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한 이 랠리 이후에 유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 부분에서 94불 근방에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조정 끝나지 않았나 하는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결국 이 부분에서 조금 롱 세력들이 밀렸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석했어야 되겠고 그러면 유가가 이제 일단 이 상황이 왔으면 유가는 좀 더 밀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느냐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보시죠. 달러 인덱스가 110 근방에서 약간 진통을 겪는데 이것도 현재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때 코로나가 닥쳤을 때 달러 강이었고 그 이후 이 낙폭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기술적 저항 구간에 왔다 보니 설령 달러가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가기에는 뭔가 조금 뻑뻑한 레벨에 이르렀기 때문에 밀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달러원은요, 지금 이 코로나 때 고점에서의 밀리다가 올라온 거에 대한 저항입니다. 1.618배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는 코로나 때 고점이 여기였습니다. 1296원이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1.618배 아직 멀었습니다. 짚어지는 게 얼추 1426원, 27원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1426원은 지금 135원을 열고 그동안 달러인 차트에서 우리가 짚어봤던 다음 저항선, 다음 타깃이라고 할 만한 147엔에 만약에 달러인이 갔을 경우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100엔당 970원이라고 하는 이 N원 재정 환율 이걸 갖다가 적용하면은 1,426원입니다. 즉 우리는 조금 여기서 급하게 왔기 때문에 여기 1,370, 60, 50 해서 좀 조정은 가능하겠으나 달러인 환율의 상승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조금 1,400원대 환율을 염두에는 두셔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요즘 환율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네.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 환율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엔화의 흐름이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1,426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네.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한번 몇 개 더 짚어주시죠. 예, 아마 이제 결국은 그걸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네. 연설이 있고 22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그리고 어제 밤사이에 또 재밌었던 것은 뱅크 오브 캐나다가 75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3.25%까지 올라갔습니다. 캐나다가 하면 미국이 따라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게도 보고 흐름상으로, 있죠.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 측면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갖다가 추월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달러 캐나다 달러 상황에서 그 정도 미국보다 높아진 캐나다 금리 그리고 75p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달러의 강세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그거 한데 과연 오늘 20에서 50bp, 75p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로화를 갖다가 그동안의 약세에서 강세로 돌려 세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간밤에 좀 회자가 되었던 뉴스입니다. 이 긴축 속도와 강도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인데요. 이 레이얼 브레이나드 연준 부의장의 이 발언이 많은 매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만 특히 악시오스 같은 매체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데 따르는 리스크. 이 네. 부분을 갖다가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보통 연설의 대부분의 내용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하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요 얘기에 시장은 주목합니다. 긴축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 위험은 더욱 양방향이 된다. 그 양방향이 딴 게 아니고 과도한 긴축, 오버 타이트닝과 관련된 위험을 낳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계속해서 연준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길게 본다면은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달부터 접어들면은 발표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또 확인해 나가야겠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3분기에 그러면 견조했느냐 아니면 이것이 예상보다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또 방향은 갈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22쪽에서는 이전에 나온 뭐 외신이나 이런 걸로 보면 네. 0.75%포인트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꽤 나오는데 네. 올리고 나서 진짜로 그렇다면 유로화의 강세가 조금 나오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그게 이제 된다는 중요합니다. 말씀이시고 예. 방금 전에 연준 부의장이 얘기한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뉘앙스죠. 비슷한데 비슷한데. 약간 마지막에 야 이거 너무 올리니까 부담스럽지 않아라는 이 살짝 이 뉘앙스가 시장에서는 좀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예. 또 뭐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면 또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러면 추석 이후에 증시는 네. 이 뭐 이런 변수를 소화하면서 가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약간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조금은 이렇게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네네. 들어서 이거죠. 지금 우리 코스피 주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아직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2380포인트의 지지력은 확인되었고요. 오늘은 또 뭐 옵션 만기인데 생각보다는 잠잠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능성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요. 즉 여기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찍었던 저점 이거보다 여기서 한번 이 저점을 갖다가 한 번 더 이중 바닥을 만들 가능성 내지는 요거보다 살짝 더 내려가는 추가 조정, 그 과정에서 아까 살펴봤던 환율의 1,400원대 진입 장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 기술적으로 보조지표에서 저점보다 새로 생기는 저점이 지수의 저점은 낮아졌음에도 그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가장 파워풀한 매수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오는, 그때 이제 편안하게 좀 더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변동성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중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환율인 것 같아요. 1,426원까지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치고 올라가 버리면 시장은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전 저점을 약간 깨면서 내려오는 이중 바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죠. 그 전략 중에서 비관론도 있고 긍정론도 있고, 뭐 소장님 의견을 저는 비관론이라고 보진 않는데 여러 가지 팩트를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이중 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하면서 추석 이후에 전략을 짜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